지식과 감성, 약간의 넋두리까지 공존하는 본격 일방향적 수다의 장, 몽땅 다락방입니다. 안녕하세요. 몽땅 다락방의 순무입니다. 주기적으로 한 번씩 깊게 침체되는 시기가 있습니다. 오늘이 제게 그런 날이었습니다. 너무 많은 생각들로 감정과 기분이 빠르게 스위치를 끄고 켜듯 바뀌었습니다. 비가 추적추적 내린 탓인지 안개가 자욱하게 낀 밤이 나와 비슷하다고 느껴서인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은 이런 순간 어떤 방법을 택하시나요? 저는 이럴수록 몸을 움직이려고 합니다. 일정을 마치고 집에 돌아와 저녁을 먹은 뒤 소파에 앉으니 졸음이 쏟아졌습니다. 이대로 잠에 들고 싶었지만 은은하게 저를 감싸는 불안에 잠식되어 회피의 방식으로 택하는 수면이 될 것 같았습니다. 유난히 무거운 몸을 이끌고 꾸역꾸역 밖에 나섰습니다. 운동을 하는 날이었기 때문입니다. 운동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의 풍경을 바라봤습니다. 나의 내면은 오늘 하루가 마치 지진이 나고 천둥이 친 것처럼 쑥대밭이 되어 있는데 눈에 보이는 것들은 지나치리만큼 고요하고 조용했습니다. 어떤 것이 진짜인지 혹은 이를 가르는 것이 의미가 있는지의 상념들은 구름처럼 머릿속을 떠다녔습니다. 집에 돌아와 책상 앞에 앉아 이 글을 쓰는 지금은 낮에 느꼈던 감정들이 많이 상쇄된 상태인 것 같습니다. 하루도 채 가지 않을 거면서 진득하고 끈적하게 괴롭히는 것이 참 신기하게 느껴집니다. 여러분의 오늘 하루는 어떠셨나요? 혹은 오늘 하루를 어떻게 보내고 싶으신가요? 오늘 몽땅 다락방에서 다룰 책은 하미나 작가의 나를 갈라 나를 꺼내기입니다. 이전에 한번 하미나 작가님의 에세이 아무튼 잠수를 다룬 적이 있습니다. 감명 깊게 읽은 책 중 하나여서 이번 신작 소식을 듣고 망설임 없이 책을 구매하게 되었습니다. 동시에 북토크 소식이 들려와 이 또한 놓칠 수 없다는 마음으로 예매했습니다. 한국에서 작가님을 뵐 기회가 적은 터라 드물게 망설임 없이 척척 계획을 수립했던 때였습니다. 2번의 북토크를 다녀오고 책을 완독하면서 이 책은 2025년 제가 읽은 책 중 1위에 올라도 손색이 없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나는 이런 이야기를 듣고 싶었던 거구나 하는 생각이 들면서 이런 글을 쓰는 사람과 동시대에 살고 있다는 사실이 매우 감사하다고 느껴졌습니다. 장르에 구애받지 않고 쓰인 조각 같은 글들이 모여 결국 하나의 방향을 향해 있다는 걸 오감으로 느낀 순간 전율이 일었습니다. 그곳으로 나아가는 항해의 여정을 눈에 담을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오늘 몽땅 다락방에서는 1부, 2부에 걸쳐 책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총 4개의 챕터로 나뉘어 있어 챕터별로 좋았던 글과 감상평 등을 나눠보겠습니다. 첫 번째 파트, 2개의 언어입니다. 책의 시작을 여는 글은 우주와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코스모스의 저자로 유명한 칼 세이건과 1970년 당시의 과학자들이 성간 우주 탐사선 보이저우의 발사 시기에 진행한 프로젝트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는 외계인에게 지구를 소개하는 금속 레코드판을 보이저우에 싣자는 내용으로
프로젝트의 이름은 보이저 골든 레코드입니다. 레코드판에는 지구 사진과 인사말, 지구의 소리, 지구상에서 가장 아름답다고 선별된 일련의 음악이 실렸다고 합니다. 유엔 관료들의 인사와 그 뒤에는 또 다른 지적 생명체인 혹등고래의 노랫소리가 흐릅니다. 유엔 사무총장, 미국 대통령의 인사가 실리고 이후 55개의 언어로 된 인사말이 이어집니다. 지구의 소리에는 다양한 것들이 담겼습니다. 화산, 지진, 천둥 소리, 바람과 비, 파도 소리 등등 이 소리들을 듣다 보면 원시 지구의 검은 땅에서 수많은 생명이 진화한 이곳으로 도착하는 듯한 느낌을 줍니다. 골든 레코드에는 당시 사람들이 생각한 지구의 가장 아름다운 것들을 선별해서 담긴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저자는 한 가지 의문을 제시합니다. 지구에 살고 있는 우리가 가진 최악의 면도 레코드판에 담겨야 하는 것인가? 책에 따르면 지구의 사진을 담당한 존 롬버그는 전쟁, 질병, 범죄, 가난을 전시하지 않기로 합의했다고 말하며 비교적 쉽게 문제를 정리했습니다. 반면 지구의 소리를 담당한 앤 드리에는 스스로 있는 그대로, 달리 말하면 서로 싸우는 종으로 보여준다면 이 레코드판이 최소한 정확한 문서로서의 가치는 가진다고 말할 수 있지 않은가 라고 말하며 망설임을 보였습니다. 이에 다시 칼 세이건은 반박합니다. 우리가 자신의 최선의 측면만을 우주에 보여주려는 게 잘못인가? 우리는 최고의 음악들을 고르려고 했었다. 인류와 인류가 앞으로 누릴지도 모르는 미래에 대해서도 절망적인 시각이 아닌 희망적인 시각을 전달하면 왜 안 되는가? 결과적으로 지구의 사진, 소리에는 비극이 담기지 않았습니다. 이 사실을 안 순간 저자는 이 프로젝트와 멀어졌다고 말합니다. 전쟁, 질병, 범죄, 가난을 겪는 사람들, 부서진 세상에서 살아가는 사람들, 의도적으로 누락된 사람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를 담지 않은 일이 저자에게는 중요한 부분이 된 것입니다. 해당 파트의 마무리이자 제가 가장 좋아하는 문단입니다. 세계는 왜 이토록 폭력적이고 고통스러운가? 동시에 세계는 어떻게 이렇게 아름다운가? 비극을 누락시키기보다는 비극 안으로 들어가는 사람. 인류 최악의 측면에서 최선의 측면을 발견하는 사람들을 생각한다. 어둡고 차가운 곳에 머무느라 어둡고 차가워진 날들을 떠올린다. 어쩌면 우리는 아는 것에 대해 말할 때보다 느끼는 것에 감탄할 때 진실에 더 가까워지는 게 아닐까. 이 글이 좋았던 이유는 보이지 않는 부분을 보려고 하는 저자의 마음이 와닿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제가 가지고 싶은 면모이기도 합니다. 세상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많이 비가시화된 영역이 많은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 정보의 홍수 속에 있다고 느낍니다. 내가 알고자 하는 것들을 손쉽게 알매 구역에 넣을 수 있는 겁니다. 저는 이 글뿐만 아니라 이 책을 읽으면서 내가 알고 싶은 걸 정말 모두 알 수 있는가? 이런 의문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정보를 얻게 되는 경로는 다양합니다. 책으로, 뉴스로, SNS로 수많은 내용들을 눈에 담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그 정보들은 모두 가공한 사람들의 인식과 의견이 묻어 있다는 점입니다. 즉, 그 정보는 하나의 객관적인 사실이 아니라 주관적인 견해가 될 가능성이 농후한 정보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렇기에 내가 알고자 하는 것이 비주류의 것이라면, 대중적으로 논의되는 주제에서 벗어난 것이라면 친숙한 주제보다 상대적으로 정보를 구하기 어렵게 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아예 그 주제를 조망하지 않는 건 아닙니다. 저자가 말한 것처럼 비극 안으로 들어가는 사람들, 인류 최악의 측면에서 최선을 발견하는 사람들이 이 주제들을 탐구하는 건 아닐까요? 그 사람들의 이름, 국적, 나이, 성별을 모르지만 존재했었다는 사실, 존재한다는 사실만으로 큰 위안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 또한 다수가 바라보지 않는 곳을 볼 줄 아는 사람이 되고 싶다고 생각했습니다. 장애물에 가려져 있다면 이를 치우기 위해 한 걸음을 내디딜 수 있는 사람, 차가운 공간에 따뜻한 숨을 불어넣을 수 있는 사람이 되고,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를 자주 곁에 두고 싶습니다. 두 번째 파트, 같음과 다름 사이의 시소타기의 일부입니다. 해당 글은 저자의 대학원에 다닐 때의 경험이 녹아있는 글입니다. 2015년 이후 한국에도 페미니즘의 물결이 일렁였지만, 저자가 머물며 지켜본 학계는 여성의 삶과 목소리를 반영하는 지식이 너무 더디게 생산되었다고 합니다. 각종 매체와 미디어에서는 시대 변화에 반응해 페미니스트의 글이나 여성이 중심이 된 콘텐츠가 부족하더라도 활발히 생산되는 것과는 대조적인 모습이었습니다. 저자는 페미니스트를 환영하는 학문이 존재하는지 의문을 품습니다. 여성학을 제외하고는 떠오르지 않는 실상과 사회학, 역사학에서도 살아남기 힘든 실정에 저자가 몸담고 있던 자연과학과 공학 계열은 페미니스트라는 존재가 더욱 달갑지 않았다고 덧붙였습니다. 저자는 대학원에서 과학사를 공부하고 우울증을 주제로 석사 논문을 썼습니다. 기존 논문의 주제는 우울증 중에서도 여성 우울증을 다룬 것이었으나, 막판에 여성 이야기는 결국 빠지게 되었습니다. 긴 대학원 생활을 마치고 졸업을 하기 위해서는 이 선택지를 고를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원래 저자는 과학 철학을 좋아했고, 학부 전공은 지구 환경과학을, 복수 전공으로는 철학을 택했습니다. 이 분야와 관련된 모든 학부 수업을 들었으며, 우수한 성적에 학부 졸업 때 쓴 과학 철학 논문은 최우수 논문상도 받았습니다. 이 학문을 영원히 사랑할 수 있으리라 생각했던 과정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대학원에 들어오고 나서는 쉽게 풀리지 않았습니다. 학비를 마련하기 위해 휴학을 반복해야 했고, 동시에 페미니스트 활동을 이어가면서 겪은 어려움도 한몫을 했습니다. 대학원은 공부하는 공간이라기보단 끊임없는 가스라이팅과 수치심 속에서 자기 증명을 반복해야 하는 곳이었다고 저자는 말합니다. 석사 논문은 여러 차례 심사에 오르지 못했고, 질문을 모른 채로 답안을 반복했으며, 그 답은 늘 반려되었습니다. 지난한 과정 끝에 저자는 5년의 시간을 들여 석사를 졸업할 수 있었습니다. 전공을 과학 철학에서 과학사로 옮겼지만 크게 달라진 건 없었습니다. 저자는 우연히 관심 분야와 유사한 논문을 발견해서 해당 연구자가 어디에 있는지 찾아볼 때마다 절망을 느꼈습니다. 건너 접한 소식들은 대부분 학계를 떠났거나 이 분야에 돌아오지 않는 조건으로 박사 학위를 10년 만에 받았다거나 등등 달가운 소식은 아니었습니다. 저자는 이어서 페미니스트 학자가 학계에서 마주하게 되는 문제점을
크게 6가지로 나누어 주장합니다. 저자는 그중 가장 마지막 6번째 이유가 가장 중요한 지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바로 페미니스트 학자가 겪는 모든 차별과 어려움, 억울함은 은근하고 교묘하게 이루어져 눈에 잘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었습니다. 여기서 더 나아가 이 모든 것들이 개인의 책임으로 포장됩니다. 내가 조금 더 열심히 하면, 내가 조금 더 잘하면 이라는 말로 스스로를 끊임없이 의심하게 되고 이는 자존감이 하락되는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마지막 단락에서 저자는 이렇게 적었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이렇게 말하고 싶다. 여성에게 필요한 것은 한 명 한 명이 슈퍼우먼이 되는 게 아니라 작당 모의를 하는 것이라고. 똑똑하고 출중한 여성뿐 아니라 어딘지 좀 어수룩하고 모자란 여자도 어엿하게 자리를 잡는 시대여야 안심할 수 있겠다고 말이다. 수많은 백인 남성이 세상에서 자리를 차지하고 살아가듯이 저는 이 세 쪽에서 네 쪽가량 되는 글을 읽으며 학계의 보수적인 면모를 가감없이 느낄 수 있었습니다. 책에서는 이런 문제점뿐만 아니라 학계에서 여성이 받은 성폭력 경험을 요약하여 실었고 저자가 직접 경험했던 것들도 마지막 파트에서 상세히 기술되어 있습니다. 이런 일련의 실제 경험들을 눈으로 보면서 분노를 느꼈습니다. 물론 저는 대학원에 가보지 않았고 이를 직접 경험하지 않았으니 무조건적인 일반화를 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명백한 사실은 수많은 여성들이 겪은 학계 내 차별은 실존했으며 현재에도 어딘가에서는 이뤄지고 있다는 점일 것입니다. 저자의 마지막 단락이 크게 와닿았습니다. 저 또한 무의식적으로 똑똑하고 지적이고 강인해져야만 여성 인권에 힘을 보탤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조금 모자라고 어리석은 여자가 당당하게 두 발을 땅에 딛고 살 수 있는 세계를 저 또한 진정으로 원하고 있음을 알았습니다. 자신에게 그리고 다른 여성에게 너무 높은 잣대를 들이밀고 있지 않은지 한 번씩 돌아보며 연대하고 움직이는 사람이 되고자 하는 결심이 섰던 글이었습니다. 세 번째 파트, 각성에서 이 책의 핵심이 되는 글을 소개합니다. 저자는 자신이 글을 쓰는 두 가지 방식이 있다고 말합니다. 스스로 이름 붙이기를 하나는 건축적 글쓰기이고 다른 하나는 물 같은 글쓰기입니다. 여러 가지의 대유를 통해 이 두 가지 방식을 설명합니다. 건축적 글쓰기는 머리로 쓰는 것, 이미 알고 있거나 이해하고 있는 걸 전달하기 위해 쓰는 것, 쓰기 전에 계획하고 쓰는 것, 중심 메시지에 복무하는 문장들로 이루어지고 그 밖의 것들은 글에서 제거되는 것입니다. 물 같은 글쓰기는 몸으로 쓰는 것, 모르는 것을 알기 위해 그리고 언어화된 적 없는 경험을 언어화하기 위해 쓰는 것, 쓰기 전까지 무엇이 나올지 알 수 없는 것, 그래서 제거되었거나 소거되었던 문장들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저자는 설명을 마친 뒤 여성으로서 자신의 경험을 쓸 때는 반드시 물 같은 글쓰기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한국에서 여성으로 태어나 차근차근 쌓인 경험들은 배워온 것, 텍스트가 가르쳐준 것들과 매우 달랐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경험을 진실하게 전달하기 위해서 새로운 언어가 필요했습니다. 새로운 언어를 탄생시키는 행위가 곧 물 같은 글쓰기였던 겁니다. 그렇기에 저자는 물 같은 글쓰기를 할 때 내 몸에서부터 출발합니다. 몸이 주는 느낌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현재 기쁨을 느끼는지 분노를 느끼는지를 살피고 몸이 뻣뻣한지 노곤해졌는지를 면밀히 관찰합니다. 몸과 감정은 진실을 찾기 위한 나침반이 됩니다. 이는 교육받은 자아, 사회화된 자아 안에 잠들어 있는 더 진실한 자아가 가리키는 방향을 믿고 따르는 일인과 동시에 나와의 연결을 회복하는 일이라고 적으며 해당 글을 마무리합니다. 책의 후반부에 나온 글이지만 머리로 쓰는 글과 몸으로 쓰는 글에 관한 저자의 깊은 사유는 앞선 파트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특히 연극 대본처럼 짜여진 글이 강렬하고 인상 깊었습니다. 글에 등장하는 여자는 대사를 이어가며 동시에 퍼포먼스를 보여줍니다. 무릎을 꿇는다든지 칼을 꺼내어 자신의 목을 찌르는 행위를 한다든지 등등 발화와 행위를 섞어가며 이야기를 진행합니다. 처음 보는 형태의 글이었어서 형식 자체가 낯설었음에도 주는 울림은 컸습니다. 여자는 머리글과 몸글을 비교하며 설명하고 이는 곧 건축적 글쓰기와 물 같은 글쓰기로 세 번째 파트에서 전환됩니다. 여러 간격을 두고 적힌 두 가지의 글쓰기 방식을 보며 몸글을 쓰는 행위는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를 읽으며 떠올렸던 경험은 일기를 쓸 때 스스로 느낀 감정을 절제하거나 적지 않는 쪽을 택한 적이 많았던 순간들이었습니다. 나를 제외하면 볼 수 없는 곳에서조차 스스로에게 솔직해지지 못함을 보며 앞으로 살 날들 중에서 진정으로 나를 솔직하게 대할 수 있는가 하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내가 받아들인 것을 제대로 보지 못하는 것에서 오는 폐해가 커지도록 내버려 두어선 안 된다는 작지만 확고한 다짐이 생겼습니다. 언어화된 적 없는 경험을 언어화하는 일, 제거된 문장을 다시 이끌어내는 일, 지나쳐온 시간 속에서 수없이 사라지고 감춰진 경험들을 다시 떠올려야 함을 느낍니다. 호흡이 멈출 것만 같은 불안함을 파헤쳐 끝에 도달하면 나의 모든 두려움의 기절을 알게 될지도 모릅니다. 이는 곧 내가 나아가야 하는 방향을 가리키고 있을 겁니다. 그 순간이 그리 멀지 않기를 바라게 됩니다. 마지막 네 번째 파트는 나를 갈라, 나를 꺼내기입니다. 이 파트에서 가장 기억에 남았던 내용은 저자의 성폭력 경험이 하나의 장면처럼 묘사된 부분입니다. 이는 저의 어떤 주관이나 의견에 담지 않고 오롯이 저자의 글로 접하는 게 좋을 것 같아 글을 따로 요약하진 않겠습니다. 이 내용이 책의 끝자락에 실려서인진 모르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마지막 파트의 해당 글이 가장 기억에 오래 남았습니다. 이토록 생생한 성폭력의 순간을 글로 접해본 적이 없어서 적지 않은 충격을 받은 것이 주된 이유이지 않을까 혼자 생각했습니다. 저는 이런 충격은 앞으로도 받을 일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유는 의도적으로 은폐되고 숨겨지는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일부에서 언급한 비가시화된 영역에 해당하기도 합니다. 기득권과 다수의 권력으로 감춰지는 경험들이 오늘날에도 무수히 많으리라 생각됩니다. 성폭력 또한 그 안에서 큰 영역을 차지하고 있는 주제입니다. 아직 제가 모르는 이런 주제들이 많다고 생각하면 잠시 아득해지는 느낌이 드는 것 같습니다. 거대한 다수 앞에서 너무나 작은 존재가 되어버린 소수들이
곧 내가 되거나 나와 가까운 사람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이미 그들은 존재하고 그들 또한 누군가의 친구이거나 연인이거나 가족일 테니까요. 어쩌면 살면서 단 한 번도 실제로 마주하거나 연이 닿지 않을 수 있는 이들을 위한다는 건 무용한 일이라고 느껴질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럼에도 인류가 태어나 존재한 이 긴 시간 동안 꾸준히 그 일을 행해온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이 큰 위로를 줍니다. 쓸모가 없다고 느껴져도 그 어떤 것도 바꾸지 못할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도 포기하지 않았던 사람들 덕분에 세상은 변화하고 발전해 나갔습니다. 그들의 노고와 노력을 기억하고 기리면서 그들이 걸어간 발자취에 제 발을 기꺼운 마음으로 닐 수 있는 때를 자주 상상하게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책 나를 갈라 나를 꺼내기의 소개이자 요약이었습니다. 이 책이 제게 더욱 특별해진 이유는 아마 북토크를 통해 저자의 목소리로 직접 들을 수 있었던 순간들 덕분일 겁니다. 하미나 작가님의 재치와 센스, 독특한 구조로 짜인 내용들이 은은한 벅차오름을 선사했습니다. 그중 지금까지도 제가 자주 되뇌고 있는 문장이 있습니다. 잘 노는 것, 잘 쉬는 것이 내가 바라고 원하는 일에 다가가는 지름길이다. 한 독자의 질문에 작가가 답한 내용 중 일부입니다. 실제로 하미나 작가는 차를 마시는데 3시간을 들이는 등 자신의 몸이 편안함을 충분히 느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인다고 말했습니다. 표면적으로 보면 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그 반대라는 것을 이 답변을 통해 깨달았습니다. 몸글을 쓰기 위해서는 내 몸의 감각에 온전히 집중해야 한다는 것과 일맥상통하는 답이었습니다. 글을 쓰지 않는 분들에게는 그 무엇이든 본인이 하고 있는 일을 해내기 위해서는 나를 면밀히 관찰하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저는 왜인지 이 답변이 정말 큰 위로와 힘을 주었습니다. 휴식을 취할 때 종종 순간의 불편함과 피곤함으로 할 일을 회피하는 제 모습으로 느껴져 유난히 보기 싫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다가오는 스트레스는 꽤나 거대했던 것 같습니다. 이제는 저자의 말을 되새기며 적당히 그리고 동시에 충분히 휴식을 취하면서 삶을 꾸려나가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책을 통해 얻는 것이 이렇게 다채롭고 다양했던 적은 실로 오랜만이었어서 아주 좋은 기억으로 남았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이 경험을 선물처럼 드리고 싶어 이번 주제로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이번 내용은 유난히 저의 개인적인 견해와 가치관이 많이 담긴 것 같아 조금 걱정이 됩니다. 이는 어쩔 수 없는 부분임에도 조심스럽게 여겨지는 것 같습니다. 너무 지나쳐서 이를 강요하는 듯이 들리지는 않을지, 왜곡의 범위가 넓고 크지 않을지 하는 걱정이 있지만 이는 제가 통제할 수 없는 부분이라 생각하고 넘겨보려 합니다. 이 부분에 관한 청취자 여러분들의 다양한 의견은 언제나 환영입니다. 2026년 병오년이 밝았습니다. 붉은 말의 해로 많은 사람들이 빠르고 바쁘게 살아갈 것만 같은 새해입니다. 시간의 속도가 점점 빨라지는 만큼 의식적으로 여러분들의 일상에 여유를 곁들이셨으면 좋겠습니다. 잘 자고 잘 먹는 것이 당연하지만은 않다는 사실을, 내 주위에는 언제나 나를 아껴주고 살펴주는 이들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자주 떠올리셨으면 좋겠습니다. 26년도 잘 부탁드립니다. 뭉땅 다락방의 순무였습니다.
지식과 감성, 약간의 넋두리까지 공존하는 본격 일방향적 수다의 장, 몽땅 다락방입니다.